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60억짜리 전차가 600만 원짜리 드론에 연이어 파괴되고 수십 년간 쌓아올린 철옹성 같은 방어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가 드론 몇 대가 군대를 무너뜨린다고? 미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신뢰해온 탱크와 전투기가 전쟁을 지배한다는 공식이 현실에서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1위, 러시아 2위. 지금의 군사력 순위가 정말 의미가 있습니까? 그 순간 스크린 한쪽에 낯선 이름이 떠오릅니다. K-레이더 대한민국. 이제 전장을 지배하는 건 전차가 아니라 눈입니다. 모두가 낡은 기술에 매달릴 때 새로운 길을 개척한 나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초강대국,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슨 밀러입니다. 펜타곤 방산기술국에서 30년간 군사력 분석을 담당해왔어요. 오늘 아침 저는 세계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영상 5개가 연속으로 재생되고 있었죠. 600만 원짜리 드론이 60억 원짜리 러시아 T-90 전차를 폭파시키는 장면이었어요. 화염이 치솟으며 철갑이 녹아내리는 소리가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손에 든 커피컵이 떨리는 것을 느꼈죠. 심장이 빨라지면서 목구멍이 말라왔어요. 동료 분석관이 중얼거렸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중국의 최신 방공망이 조그만 플라스틱 덩어리들에 무력화되고 있었어요. 레이더 신호음이 끊어지고 방어막이 뚫리는 순간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30년간 신봉해온 GFP 글로벌 파이어 파워 순위표를 떠올렸어요.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탱크 6,000대, 전투기 4,000대, 항공모함 11척. 숫자로 가득한 표였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떤가요? 스크린을 가리키며 저는 말했습니다. 데이터 출처는 위키디아, 계산 공식은 비공개예요. 탱크 숫자는 세지만 그 탱크가 실제로 움직이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불타는 전차 영상 위에 붉은 그래프가 겹쳐졌어요. 2022년 기준 2위 러시아와 22위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이 순위대로라면 며칠 만에 끝났어야 했죠.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장성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계속해서 자료를 넘겼습니다. 드론대가 몰려오는 영상이 재생됐어요. 하늘을 가득 메운 검은 점들이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셋대로만 표시되고 있었죠. 그 순간 방공망이 무력화됐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가성비의 전쟁입니다. 600만 원짜리 드론이 60억짜리 탱크를 파괴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랑하던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이 10억 원인데 이걸로 600만 원짜리 드론을 잡는다면 이긴 순간 파산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자료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바닥에 땀이 나는 것을 느꼈죠. 가장 심각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현재 우리 레이더는 플라스틱 드론을 새로 인식해버려요. 금속 탐지에 최적화된 시스템의 한계였습니다. 지금 우린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어요. 장성 하나가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그럼 누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라고 물었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거라고 답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핵심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 탐지되지 않는 위협, 무력화되는 방어망. 이 세 가지 키워드가 화면에 크게 떠올랐죠.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방어체계가 고작 수백만 원짜리 드론 앞에서 무너졌다는 것을요. 우리가 믿어왔던 군사력 순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남아서 자료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GFP 순위표가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어요. 숫자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일까? 숫자만 보다가 정작 중요한 변화를 놓쳤던 건 아닐까요? 전쟁의 판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가장 많은 무기를 가진 자가 아니라 가장 정확히 보는 자가 승리하는 시대가 온 것 같았어요. 보이지 않는 적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새로운 강자가 될 거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의 탐구가 시작됐어요. 누가 이 새로운 시대의 해답을 찾았는지, 어떤 기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진실은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는 법이니까요. 사흘 후 저는 펜타곤 전략회의실에서 어제의 분석을 바탕으로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12명의 장성들과 고위 분석관들이 둥근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는 제가 준비한 새로운 분석 자료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논의한 드론 위협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보겠어요. 이건 가성비의 전쟁입니다. 600만 원짜리 드론이 60억 원짜리 탱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장성 윌슨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제이슨, 우린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대응하면 되잖아. 뭘 그리 걱정하나. 회의실 분위기가 안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즉시 반박했어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이 10억 원입니다. 600만 원짜리 드론을 잡기 위해 10억 원을 쓰시겠다고요? 이긴 순간 우리가 파산합니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전략이에요.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자료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스크린에 계산 결과를 띄웠어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하루에 날아오는 드론이 평균 100대라고 가정해보죠. 패트리어트로 모두 요격한다면 하루 방어 비용이 1천억 원입니다. 한 달이면 3조 원이에요. 우리 연간 국방 예산의 절반이 한 달 만에 바닥날 계산입니다. 장성 데이비스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대안이 뭐라는 거야, 제이슨?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 저는 핵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레이더입니다. 현재 우리 레이더는 플라스틱 드론을 새로 인식해버려요. 금속 탐지에 최적화된 시스템의 한계죠. 지금 우린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성이 고개를 저었어요. 보이지 않는 적이라니 과장이 심하군. 결국 플라스틱 장난감 수준 아닌가.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플라스틱 장난감이 60억짜리 탱크를 폭파시키고 있어요. 이건 더 이상 이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장성 브라운이 천천히 물었어요. 그럼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혹시 해답을 가진 나라가 있나? 저는 천천히 스크린을 돌렸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그걸 해결한 나라가 있습니다. 화면에 K-레이더 시스템 로고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래 대한민국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13km 탐지 거리, 0.01제곱미터 식별 능력, AI 구분 알고리즘이라는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터져나갔어요. 한국이라고요? 장성 윌슨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농담 아니겠지? 그들은 자동차 부품이나 만들던 나라 아니었나? 다른 장성이 끼어들었어요. 중국 기술 베낀 수준에서 뭘 본다는 거야? 한국 따위가 우리가 못한 걸 했다는 말인가? 저는 침착하게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수치를 보시죠. 탐지 정확도 99.8%, 오탐률 0.02%. 실시간으로 드론과 새를 구별해내는 AI 시스템이에요. 13km 밖에 0.01제곱미터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화면의 숫자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들이었죠. 장성 데이비스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그런 성능이 나온다는 거야? 검증된 자료인가? 저는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이건 우리 정보기관에서 직접 확인한 데이터예요. 한국의 일라이자 2.0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DMZ에서 운용 중이고 북한의 소형 무인기까지 탐지하고 있어요. 장성 브라운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기술을 도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 기술 이전을 요구해보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AI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가 핵심입니다. 수년간의 개발과 실전 데이터 축적의 결과죠.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하던 반응이었지만 이제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이 있다는 걸 모두가 깨닫기 시작한 거죠. 장성 윌슨이 중얼거렸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섰다는 말인가? 믿기 어렵군. 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먼저 문제를 인식하고 먼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탱크와 전투기 개수만 세고 있을 때 그들은 새로운 전장의 눈을 만들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30년간 신봉해온 미국의 기술적 우위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해답을 우리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찾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계의 눈이 멀어가던 그때 한국은 이미 새로운 눈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우리의 오만함이 우리 눈을 가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직접 그 기술을 확인해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서 김포행 셔틀버스에 몸을 맡기고 있었어요. 경북 산속의 실험장으로 향하는 여행길이었습니다. 펜타곤에서 한국의 K-레이더 기술을 직접 검증하라는 명령을 받았거든요. 새벽 5시 차가운 산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경북 안동 인근의 산악지대였어요. GPS가 가리키는 좌표를 따라 굽이진 산길을 올라가니 갑자기 시야가 탁 트이면서 넓은 평지가 나타났습니다. 실험장이었어요. 중앙에는 하얀색 레이더 돔이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 각종 안테나와 장비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김지훈 박사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했어요. 한국과학기술원 출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어요. 오늘 보실 실험은 일라이자 2.0의 핵심 기능입니다. 13km 거리에서 새와 드론을 구별해내는 능력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침 7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수백 마리의 새떼가 하늘에 날아올랐어요. 까마귀, 갈매기, 비둘기들이 뒤섞여 검은 구름처럼 움직였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수많은 점들이 찍혀 나타났죠. 제어실의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각각의 신호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새떼의 움직임 패턴, 날갯짓 주파수, 비행 속도를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화면 한쪽 끝에 작은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빨간색 점 하나가 새떼 사이에서 분리되어 표시됐어요. 김 박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13.2km 지점에 드론 하나가 숨어 있어요. 크기는 0.008제곱미터, 새들과 거의 비슷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바라봤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망원경을 가져다 대도 새떼만 보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레이더 화면에는 분명히 구별되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AI가 그 드론의 움직임을 계속 추적하면서 예상 경로까지 그려주고 있었습니다. 3분 후 예상 도착 지점, 5분 후 위치까지 정확히 계산해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레이더가 아니에요. 하늘을 구별하는 눈이죠. 3년간 DMZ에서 축적한 데이터로 학습시킨 결과입니다. 실험은 계속됐어요. 이번에는 더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새떼가 더 조밀하게 몰려다니는 가운데 소형 드론 3대가 숨어 들어갔어요. 육안으로는 전혀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봤어요. AI가 3개의 빨간 점을 정확히 찾아서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드론 번호와 추정 크기, 속도까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오탑률이었습니다. 새 수백 마리 중에서 드론 3대만 정확히 골라내고 한 마리의 새도 드론으로 오인하지 않았어요. 99.97%의 정확도였습니다. 제어실 안의 연구원이 설명해줬어요. 새와 드론의 비행 패턴이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새는 날갯짓을 하면서 불규칙하게 움직이지만 드론은 모터 회전으로 인한 특정 주파수를 내면서 비교적 직선적으로 움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런 차이를 어떻게 구별해내는 거죠? 딥러닝 알고리즘이에요 라고 김 박사가 답했습니다. 3년간 실제 DMZ에서 북한 무인기들과 새떼를 구별해가며 학습시켰어요. 실전 데이터가 핵심이었습니다. 오후 실험에서는 더 극한 상황을 테스트했어요. 비가 내리는 날씨에 야간 상황까지 재현했습니다. 가시거리가 거의 제로인 조건이었어요. 그런데도 레이더는 여전히 정확하게 작동했습니다. 날씨나 시간에 관계없이 드론을 찾아내고 있었어요. 적외선이나 야간 투시경도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김 박사에게 물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왜 이런 기술을 못 만들었을까요? 김 박사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 실전 경험의 차이일 거예요. 우리는 70년간 분단 상황에서 실제로 북한의 무인기 침투를 막아왔거든요. 이론이 아니라 실전에서 쌓인 데이터가 달랐던 것 같아요. 해가 지면서 실험이 마무리됐어요. 저는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해 보려고 했습니다. 13km 거리에서 0.01제곱미터 크기의 물체를 새와 구별해내는 기술. 99%가 넘는 정확도. 실시간 추적과 경로 예측. 그날 밤 실험장 근처 모텔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펜타곤에 보낼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직접 보지 않고는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거든요. 창밖으로 한국의 사냐가 보였습니다. 이 조용한 산속에서 세계를 바꿀 기술이 탄생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보이지 않던 적을 본 나라를 직접 마주했어요. 한국은 정말로 새로운 눈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놓친 것을 먼저 본 나라였죠. 그날 밤 실험장 근처 모텔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던 저에게 김지훈 박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직 잠들지 않으셨다면 잠깐 나오실 수 있나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 박사가 실험장으로 안내하더니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자고 했어요. 경북산간의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시에 불빛이 없어서 더욱 선명하게 보였죠.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기분이 묘했어요. 오늘 본 기술의 여운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었거든요. 김 박사는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며 조용히 앉았어요. 저는 오늘 하루 궁금했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박사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이런 기술을 만드신 겁니까? 전쟁용으로는 너무 정밀하고 복잡하잖아요. 김지훈 박사가 잠시 하늘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이슨 씨, 우린 적을 보기 위해 만든 게 아닙니다. 실수를 막기 위해 만든 거죠. 실수라니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적을 놓쳐서 생긴 실수도 있지만 더 무서운 건 보이지 않는 걸 적이라 착각하는 실수입니다. 하늘 위점 하나 잘못 읽어서 마을 하나가 사라진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실제 경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2002년 노글리 인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서 민간인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국방과학연구소 신입연구원이었어요.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고 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나타난 작은 점 하나. 북한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알고 보니 기상 관측용 연이었어요. 김 박사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그걸 겪고 나면 다시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쏘지 않는 것. 그게 제가 평생 추구해온 철학이에요.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밀한 식별 시스템을 만드신 거군요. 맞아요, 라고 김 박사가 답했습니다. 우리 기술의 핵심은 파괴가 아니라 보호예요. 적을 정확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이 아닌 것을 적으로 오인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죠. 별빛 아래서 김 박사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미국이나 러시아는 더 강한 무기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정확한 눈을 만드는 데 집중했어요. 힘보다는 지혜를 선택한 거죠.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런 철학이 오늘 본 기술의 바탕이었군요.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DMZ에서 70년간 대치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진짜 평화는 상대방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서로 실수하지 않는 거라는 걸 말이죠. 하늘을 가리키며 김 박사가 말했어요. 저 별들도 멀리서 보면 다 비슷하잖아요. 하지만 정확히 보면 각각 다른 별이죠. 하늘을 제대로 본다는 것은 그런 차이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새와 드론을 구별해내는 AI, 13km밖에 0.01제곱미터. 물체를 식별하는 레이더. 모든 게 이 철학에서 나온 거였어요. 김 박사가 덧붙였어요. 전쟁은 보통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잘못 읽거나 위협을 과대평가하거나. 하지만 정확히 보면 많은 갈등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기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건 뭔가요? 라고 저는 물었습니다. 김 박사가 진지하게 답했어요. 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적이 확실할 때만 대응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기다리는 것. 그게 진정한 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어왔어요. 저는 자켓을 여미며 김 박사의 말을 곱씹어봤습니다. 30년간 펜타곤에서 일하면서 들어본 적 없는 관점이었어요. 미국은 항상 더 빠르고 더 강한 무기를 추구했거든요. 선제 타격, 압도적 화력, 절대적 우위. 그게 우리의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가 말하는 건 정반대였어요. 김 박사가 말했어요. 제이슨 씨, 진정한 억제력은 상대방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기술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전쟁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이 기술을 군사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은 없나요? 김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 기술의 핵심은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예요. 70년간 쌓인 실전 경험이 없으면 똑같이 만들 수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술은 철학이 바뀌어야 제대로 쓸 수 있거든요. 철학이요? 네, 적을 빨리 찾아서 빨리 쏘려는 철학으로는 이 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어요. 정확히 구별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려는 철학이 있어야 하죠. 밤이 더 깊어갔습니다. 저는 김 박사와 함께 한국의 별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본 것은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전장을 보는 새로운 눈, 전쟁을 대하는 새로운 철학을 본 거였어요. 김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늘을 본다는 것은 멀리 보는 게 아니라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70년간 배운 교훈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이 만든 기술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어요. 이건 누군가를 때려눕히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실수를 막기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지혜였어요.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을 가지게 됐어요. 이스라엘 군수기업 아이언스피어의 CEO 토마스 벤틀리가 갑자기 연락을 해온 거였습니다. 벤틀리는 5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어요. 정장 차림에 회색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넘긴 모습이 전형적인 군산복합체 임원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사업가 특유의 냉정함이 배어 있었죠. 저희가 왜 여기 있는지 다 아시겠죠? 라고 벤틀리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K-레이더 기술, 우리도 관심이 많습니다. 제이슨 씨가 며칠 전 실험장에서 본 것들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고 계시죠? 벤틀리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이 바닥이 좁아요. 한국에서 뭔가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면 우리 같은 회사들이 모를 리 없죠. 그때 김지훈 박사가 라운지로 들어왔습니다. 벤틀리가 미리 약속을 잡아둔 것 같았어요. 김 박사는 편안한 캐주얼 차림으로 나타나서 우리와 마주 앉았습니다. 벤틀리가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김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술을 우리와 공동 개발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세계 시장을 함께 장악할 수 있어요. 김 박사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린 남의 눈을 팔 생각이 없어요. 벤틀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남의 눈이라니 무슨 뜻인가요?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에요. 70년간 우리가 쌓아온 경험과 철학이 담겨 있거든요. 그걸 돈으로 사고 팔 수는 없어요. 벤틀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세요. 군수 시장은 글로벌이에요. 한국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면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어요.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며 긴장감을 느꼈어요. 서로 다른 철학이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목표는 시장 점유율이 아니에요. 실수를 줄이는 것, 오판을 막는 것. 그게 더 중요하죠. 벤틀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이상론으로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그럼 그들도 실수를 줄이게 되겠죠. 나쁠 게 없잖아요. 벤틀리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사님은 너무 순진하시군요. 이건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분위기가 팽팽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중간에서 상황을 정리해 보려고 했습니다. 벤틀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한국처럼 먼저 기술을 공개하고 세상에 드러내면 오히려 타깃이 됩니다. 이건 경고예요. 김 박사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래도 봐야 해요. 그게 우리가 책임지는 방식이니까요. 벤틀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이 시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온화하지 않거든요. 그가 떠난 후 김 박사와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라운지의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저는 김 박사에게 물었어요.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저런 압박이 계속 들어올 텐데요.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이슨 씨, 우리가 이 기술을 만든 이유를 기억하세요.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실수를 막기 위해서였죠. 그날 밤 저는 펜타곤으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국 복귀 명령이었어요. K-레이더 관련 보고서를 즉시 작성하라는 지시였습니다.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오늘 본 대화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벤틀리의 위협적인 말들, 김 박사의 확고한 신념.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 저는 한 줄을 적었어요. K-레이더 기술은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니라 새로운 전쟁 철학의 구현체입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진정한 활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서를 저장하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세계를 바꿀 기술이 조용히 발전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벤틀리 같은 사람들이 이 기술을 노리고 있고 아마 더 많은 압박이 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김포공항으로 향하면서 저는 김 박사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제이슨 씨, 미국으로 돌아가셔도 진실을 잊지 마세요. 숫자가 아니라 철학이 기술의 진짜 힘이라는 걸 말이에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이 만든 이 기술을 둘러싼 갈등은 이제 시작일 뿐이겠구나. 세계가 이 새로운 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져가는 것을 보며 저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분석관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증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저는 펜타곤 지하 2층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작성한 K레이더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상관인 브래들리 국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마주보고 있었어요. 50대 후반의 베테랑 관료였는데 30년간 펜타곤에서 굴러먹은 노련함이 온몸에서 느껴졌습니다. 브래들리가 낮게 말했습니다. 제 보고서를 읽어봤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지만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긴장하며 무슨 문제인지 물었어요. 브래들리가 보고서를 톡톡 두드리면서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너무 높게 평가했다는 거였어요. 상부에서는 이 내용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본 건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13km 거리에서 새와 드론을 구별하는 정확도가 99%가 넘었다고 강조했어요. 브래들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 바닥에서 30년 일했으니 정치적 고려사항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 거라고 했어요. 한국 기술이 우리보다 앞섰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할 순 없다고 하더군요. 그때 또 다른 관료가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정책기획실의 해리슨 부국장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죠. 해리슨이 파일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새로운 보고서 초안을 가져왔다면서 제 내용을 좀 수정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펼쳐봤어요. 제목부터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 K레이더 기술 분석 및 성능 의혹 검토였어요. 제가 쓴 내용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여서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제가 본 건 분명한 사실인데 왜 의혹이라고 표현하느냐고 따졌습니다. 해리슨이 냉정하게 답했어요. 제가 본 건 통제된 환경에서의 시연이었다면서 실제 전장에서 그런 성능이 나올지는 의문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럼 3년간 DMZ에서 실전 운용한 데이터는 뭐냐고 물었어요. 북한 무인기를 실제로 탐지해낸 기록들 말이라고 했습니다. 브래들리가 개입해서 진정하라고 했어요. 한국 기술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무슨 입장인지 물었어요. 해리슨이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면 미국의 군사 패권이 흔들린다는 거였어요. 동맹국이든 뭐든 우리가 뒤처졌다는 인상을 줄 순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정치적 방어라고 하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진실보다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브래들리가 테이블을 두드리며 현실을 보라고 했어요. 우리가 매년 수천억 달러를 국방비에 쏟아붓는 이유가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우리보다 뛰어난 기술을 가졌다고 공식 인정하면 의회에서 뭐라고 하겠냐고 하더군요. 저는 답답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거짓 보고서를 만들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슨이 파일을 넘기며 보여줬어요. 거짓이 아니라 그냥 관점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검증이 필요한 수치들, 과장된 성능 주장 가능성, 실전 적용 시 한계점 예상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 내용들을 읽어봤어요. 제가 본 명확한 사실들이 모두 의심과 추측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99.8% 정확도는 주장된 수치가 되어 있었고 13km 탐지 거리는 이상적 조건에서의 수치라고 축소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건 조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래들리가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어요. 제가 선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직을 위할 건지 개인적인 소신을 고집할 건지 말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30년간 국가를 위해 일해왔는데 이런 딜레마에 빠질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펜타곤 외부에서 누군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럽 군사 전문 기자인 리나 안드레센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의 30대 여성이었죠. 리나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한국의 K레이더 기술에 대한 펜타곤 보고서에서 뭔가 조작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사실이냐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떻게 그런 걸 아느냐고 물었어요. 리나가 미소를 지으며 기자의 직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몇 가지 정보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접 목격한 것과 공식 보고서 내용이 다르다고 하더군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내부 정보가 어떻게 새어나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나가 계속 말했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실패가 아니라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미국을 앞섰다는 진실말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명령보다 무거운 게 있다고 말했어요. 그건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리나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진실을 세상에 알릴 용기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30년간의 커리어와 조직에 대한 충성심.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직접 본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과 김지훈 박사의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캄캄했습니다. 진실과 조직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달 후, 저는 다시 한국 땅을 밟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부산의 해군기지였습니다. 펜타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저는 리나 기자와 함께 진실을 확인하러 온 거였어요. 세계 20개국의 참관단도 함께 왔습니다. 부산항 앞바다에는 한국의 차세대 무인 함정들이 일렬로 정박해 있었어요. 그 중심에는 네이비 고스트라고 불리는 최신형 무인 함대가 있었습니다. 회색빛 선체가 잔잔한 파도 위에서 조용히 떠있는 모습이 신비로웠어요. 김지훈 박사가 참관단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더욱 확고해 보였어요. 지난 한 달간 많은 압박이 있었을 텐데도 말이에요.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오늘 보실 시연은 K-레이더 기술이 해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자리라고 했어요. 육상용 일라이자 2.0과 해상용 포세이돈 시스템이 연동되어 작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관단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호주 등 각국의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와 있었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시연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시연이 시작됐어요. 먼저 가상의 적 함정을 시뮬레이션하는 드론 함정들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육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거리였어요. 제어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부산 앞바다 전체가 3D 지도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해상의 모든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있었어요. 상선들, 어선들, 그리고 멀리 사라진 드론 함정들까지 모두 식별되어 나타났습니다. 네이비 고스트 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무인 함정 5척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협조하며 바다를 가로질렀습니다. 레이더가 포착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최적의 경로로 목표를 향해 나아갔어요. 놀라운 것은 정확도였습니다. 25km 떨어진 드론 함정의 위치를 1m 오차 범위로 추적하고 있었어요. 파도와 날씨의 영향을 실시간으로 보정하면서 말이에요. AI 무인 함정들이 목표에 접근하면서 전술을 구사하기 시작했어요. 세 척은 정면에서 견제하고 두 척은 측면으로 우회해서 포위망을 형성했습니다. 인간 조종사 없이도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드론과의 협동작전도 시작됐습니다. 함정에서 발진한 소형 드론들이 상공으로 올라가서 실시간 정찰 정보를 전송했어요. 하늘과 바다가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가상 교전이 시작됐어요. 네이비 고스트 함대가 목표물을 포착하고 모의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타격 지점 계산, 최적의 공격 각도 선택, 부수 피해 최소화까지 모든 게 자동으로 이루어졌어요. 참관단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해군 대표단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런 수준의 무인 함대 운용 기술은 미국에서도 아직 실전 배치하지 못한 수준이었거든요. 시연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근처를 지나가던 민간 어선이 작전 구역으로 진입한 거였어요. 순간 참관단들이 긴장했습니다. 무인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네이비 고스트 함대는 즉시 작전을 중단했어요. AI가 민간 선박을 식별하고 자동으로 안전 모드로 전환한 거였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이게 우리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공격할 목표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만큼 공격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시연이 끝나자 참관단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서로 눈을 주고받으며 무언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본격적인 상담이 시작됐어요. 영국 국방부 대표가 먼저 나섰습니다. 이 기술을 공동 개발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어요. 독일 대표도 끼어들었습니다. 유럽 방위산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을 가능성에 대해 문의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는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즉시 도입하고 싶다면서 구체적인 가격과 일정을 물었어요. 인도 대표는 기술 이전의 조건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자국 내 생산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호주 대표는 태평양 지역 안보 협력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전략을 제안했어요. 김 박사와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차례로 응답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답변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단순한 기술 판매가 아니라 철학의 공유가 우선이라고 했어요.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 기술은 억제력을 위한 것이지 공격력을 위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도입하려는 국가들이 이 철학에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대표가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철학인지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김 박사가 답했어요. 확실하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는 것, 민간인 피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 그리고 기술의 오용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관단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전략 철학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오후에는 개별 상담이 이어졌어요. 각국 대표들이 한국 측과 1대1 미팅을 가졌습니다. 모든 대화가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분위기만으로도 열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저녁 무렵 리나 기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시작 같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군사기술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그날 밤 부산 해변에서 저는 하루를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본 것은 단순한 무기 시연이 아니었어요. 전쟁을 대하는 새로운 관점, 기술을 다루는 새로운 철학을 목격한 거였습니다. 세계 각국이 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가치를 전파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소프트 파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산에서의 시연이 끝나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새벽 4시에 펜타곤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워싱턴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지난 몇 주 동안의 모든 경험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북 실험장에서 본 놀라운 기술, 김지훈 박사의 철학, 부산에서 목격한 세계 각국의 반응.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하고 있었어요.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펜타곤 방산기술국 최종 보고서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그리고 첫 문단을 써내려갔습니다. GFP는 시대에 뒤처진 지표라고 명시했어요. 탱크와 전투기의 숫자로 군사력을 평가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썼습니다. 보고서에는 제가 직접 목격한 모든 사실들을 담았어요. 13km 거리에서 새와 드론을 99.8% 정확도로 구별해내는 일라이자 2.0 시스템, 25km 떨어진 해상 목표물을 1m 오차로 추적하는 네이비 고스트 함대, 그리고 무엇보다 민간인을 보호하는 AI의 판단력. 이제 전장을 지배하는 눈은 대한민국이 만들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정확성이, 화력이 아니라 판단력이 새로운 힘의 기준이 되었다고 적었어요. 새벽 5시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한국의 새벽도 함께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어요.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힘의 정의가 바뀌고 전쟁의 룰이 다시 써진 거였어요. 30년 전 세계는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주목했습니다. 걸프전에서 보여준 정밀 타격 능력, 이라크전에서의 신속한 점령.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아프가니스탄의 산속에서 무력해졌어요. 이제 한국이 새로운 해답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적을 정확히 보는 눈, 실수하지 않는 판단력, 그리고 보호하는 기술. 이것이 21세기의 진정한 군사력이었어요.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 특별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첫째, 절실함이었습니다. 70년간 분단 상황에서 살아온 한국은 실전 경험이 달랐어요. 이론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술을 개발해온 거였습니다. 둘째, 스타트업 정신이었어요.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대기업의 규모와 벤처의 속도를 결합한 독특한 방식이었어요. 셋째,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남들이 더 강한 무기를 만들 때 한국은 더 정확한 눈을 만들었어요. 공격보다는 보호를, 파괴보다는 억제를 선택한 거였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나서 저는 잠시 뒤로 기댔어요. 이 보고서가 펜타곤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또다시 수정 요구가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굽히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오전 8시, 브래들리 국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마 제가 부산에서 보낸 중간 보고를 보고 온 것 같았어요. 브래들리가 말했습니다. 제가 또 문제가 될 만한 보고서를 썼다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한국을 과도하게 띄웠다는 반응이라고 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사실을 기록한 것뿐이라고 했어요. 제가 본 것을 숨길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브래들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조직에서의 제 미래를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30년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동안 숫자만 보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진실을 봐야 할 때라고 답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날 오후 리나 기자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유럽 언론들이 부산 시연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줬습니다. 한국의 군사기술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일면에 실렸다고 했어요. 며칠 후 더 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영국이 한국과 K레이더 도입 협상을 공식 발표한 거였어요. 프랑스와 독일도 뒤따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예 대규모 기술 패키지 도입을 결정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일본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 기술을 무시해오던 일본이 조용히 접촉해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중국의 위협 앞에서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개인적인 여행이었습니다. 김지훈 박사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였어요.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김 박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어깨가 더 당당해 보였어요.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연락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기술보다는 철학을 먼저 전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김 박사가 답했어요. 더 많은 나라들이 정확한 눈을 갖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실수로 인한 비극을 줄이고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한강에서 산책하면서 저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펜타곤에서의 갈등, 한국에서의 깨달음, 그리고 진실을 향한 선택.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여정이었어요. 남들이 평화병에 걸려 있을 때 한국은 가장 치열한 전장의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베끼기에 급할 때 한국은 스타트업의 속도와 대기업의 규모로 세상을 앞질렀어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빠른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혁신의 표준을 만드는 선도국이 된 거였어요. K-방산의 시대가 진정으로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마지막으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새로운 가능성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와 제가 남긴 마지막 한 줄이 있어요. 먼저 본 나라가 마지막에 웃는다. 그것이 제가 목격한 한국의 진실이었습니다.